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하게 수송 기술입니다. 효율적인 수송. 여기 보면 이제 수송 기술의 정의가 있습니다. 수송 대상이 되는 사람, 동물, 물건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수송 수단이나 방법을 수송 기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수송을 하기 위해서 말이나 인력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수송수단이 발달이 되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수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송 기술은 다른 기술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을 해왔고요. 인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징이 교과서에 4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고 수송 대상의 가치가 증대됩니다. 다양한 수송 수단이 이용이 되고요. 이동 경로가 필요하죠. 도로나 철도 같은. 그 다음 수송기술 시스템. 이거는 그냥 투입, 과정, 산출, 대먹임. 그냥 이런 단계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 다음 페이지. 수송수단의 발달 순서입니다. 육상, 수상, 뒤에 항공우주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우선 육상부터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기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달이 되죠. 내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은 외연기관이고 가솔린과 디젤은 내연기관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고 미래에는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드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기기관 이후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 써 있어요. 증기기관이 좋긴 좋았는데 효율이 좀 낮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한 게 지금의 내연기관입니다. 근데 얘들을 쓰면서 환경오염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고요. 증기기관의 개념, 이건 뒷페이지에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전기자동차는 요새 나온 것뿐만 아니라 원래 처음에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배터리 효율이나 모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이 중단돼 있었고 최근 들어서 내연기관을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죠. 수상. 초기의 선박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사람이 노를 젓거나 바람의 힘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증기선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내연기관이 들어가는데 배에는 주로 디젤 기관이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많은 선박들에 디젤 기관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수한 경우 원자력 우리나라는 없죠.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고 위거선이 됐든 호버크래프트가 됐든 책에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전통적인 선박의 모습에서 벗어난 뭔가 새로운 더 좋은 이런 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쭉 보시면 될 것 같죠. 범선, 증기선, 디젤, 원자력 어쨌든 미래에 뭐가 나올 것이다. 범선 전에는 뭐였을까요? 뗏목이나 통나무배 같은 게 있었겠죠. 다음 페이지. 항공우주. 다른 기술에 비해서 가장 늦게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최초의 프랑스의 몽골피해 형제의 열기구, 두 번째 독일의 릴리엔탈의 글라이더, 세 번째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비행기인데 얘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요. 가솔린 기관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비행기라고 볼 수 있고 불과 40년 만에 제트기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후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로켓까지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제트와 로켓. 여기 있죠. 제트와 로켓의 차이점. 제트기관과 로켓의 차이점이 있는데 제트 엔진 공기가 들어가고요. 빨려 들어온 공기하고 연료가 혼합돼서 아주 폭발하면서 바깥쪽으로 쫙 팽창한 공기를 뒤로 뿜어내면서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추진력을 얻는 거고 로켓 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 연료와 산소를 동시에 탑재한 로켓 기관,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원리를 알아보자라고 나와 있는데,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이 있고요.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소에 따라 구분한다. 외연기관은 외부에, 내연기관은 내부에. 그죠? 대표적인 외연기관인 증기기관은 네, 이렇게 써 있고, 뭐 그림을 안 보아도 된다고 했어요. 밑에 거. 그 다음에 내연기관은 외연기관의 단점, 부피가 크고 효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겁니다. 개선한 거고, 대표적인 내연기관인 가솔린 엔진,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선생님이 이 순서는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선생님이 뭔가 필기시켜 준 게 있을 거예요. 짠!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필기된 거고요. 요 페이지는 요겁니다. 네, 요 페이지는 요건데 135쪽. 자율주행 자동차, 뭐 드론, 플라잉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걸 보면 이렇게 있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변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 3가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에요. 사람들이죠. 증기기관의 발명 제임스 와트, 증기자동차 퀴뉴, 기관차 스티븐슨, 증기선 풀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 조금 이따 설명하면서 한 번씩 더 볼 거고요.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 단계는 이거는 선생님이 이 영상에도 있지만 이 시험 범위 정리 영상 올리면서 같이 요 파일도, 요 PPT 파일도 클래스룸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 표를 보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물어보면 이런 상황은 레벨 몇 단계에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상황을 제시를 해놓고 여러분 이 표를 보고 이게 몇 단계에 속하는지 판단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나온 김에 보면 네,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죠. 전동 킥보드 만 13세 이상 면허가 필요 없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6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이 타도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갈게요. 수송 안전입니다. 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 난다. 보행자와 부딪힌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러면 차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돼요. 횡단보도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되고 타고 가면 범칙금 부과될 수 있고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 되는데 인도에서는 타면 안 돼요. 인도에서는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야 되고요. 그러면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는 거잖아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끌고 가는 건 또 불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데가 많은데요. 근데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시는 겁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뭐 안전수칙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인데 정지거리.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발견하거나 비상 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죠. 그러면 여러분이 발견해서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정지거리예요. 정지거리. 근데 눈으로 보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사람이 판단해서 발이 밟을 때까지도 차는 이동을 합니다. 이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당연히 틀릴 거예요. 연령에 따라도 틀릴 거고 순발력에 따라도 틀리겠지만 이걸 보고 공주거리라고 하고 실제로 브레이킹이 돼서 차가 멈출 때까지 끽 하고 제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정지거리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요거 3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타이어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죠. 네, 이걸 보고 트레드라고 하는데 이거 왜 홈을 팠습니까? 네, 이유. 미끄러지는 것도 방지하고 열도 방출하고 자동력을 높여준다. 네.
그래서 얘가 점점 마모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교체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뭐 이순신 장군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네, 100원짜리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 사각지대. 자동차에는 아무리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하고 운전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네,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사각지대라고 하니까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충격력. 영상 봤던 거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동차는 이 충격력이 속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운동 에너지는 속도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충격력은 4배 커진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7, 15, 60이고 선생님이랑은 30, 50도 본 적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과속 운전하시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 안전수칙. 네, 자동차 안전수칙. 여기도 보시면 아주 상식들만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 대중교통 안전수칙도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내용만 써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네, 이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꼭 낸다고 그랬죠? 너무 쉬운 겁니다. 전원, 여기는 건전지인데 1.5V 건전지, 1.5V 건전지, 1.5V 건전지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럼 몇 볼트입니까? 1.5 더하기 1.5는 3V죠. 설마 이거를 못 쓰진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3V.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1.5V 건전지를 7856개를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럼 몇 볼트입니까? 네, 병렬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1.5V예요. 이게 직렬과 병렬 연결하는 거, 합구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그냥 쭉쭉쭉 넘어간다. 출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출제가 됐죠? 네. 파리 기후 협약, 파리 협정. 여기 뭐 몇 년, 나라수 이런 게 중요한 거가 아니고 교토협정, 교토이정세는 선진국들만 감추고 의무가 있었는데 파리 기후협약, 파리협정에는 이 총회에 모인 거의 많은 나라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합의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이게 핵심이죠. 2도가 넘어가면 안 되고 1.5도로 유지하도록 해보자. 그러니까 2도 낮게 해는 거고 1.5도까지 줄이는 방법을 노력하기로 하자. 이게 파리 협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우선 화석에너지는 크게 고갈될 수 있고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걸 쓰지 말고 새로운 에너지를 쓰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화석연료의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매장량이 한계가 있어 언젠가 고갈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거 지구 온난화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화석에너지를 사용할 때 각종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또 우리 건강에도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래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돈도 많이 들고 효율도 낮고 근데 이거를 해야 된다. 왜? 화석에너지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쭉 사용하는 에너지에 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고갈될 염려가 없고 지속해서 쓸 수 있는 무공 에너지인데 태양, 광, 열, 풍력, 해양, 지열, 수력, 바이오, 폐기물 등등등등. 태양, 광, 빛을 전기로, 광전 효과. 뒤쪽에서도 선생님이 필기를 해줬을 거예요. 광전 효과가 있고 얘네들은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 보수가 쉬워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태양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요런 데나 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태양열로 직접적 전기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나라는 태양열을 모아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렇게 온수나 난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온수나 난방의 목적. 풍력은 이름 그대로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해가 없고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죠. 영상에서도 기억하세요. 소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를 산꼭대기 만들려다 보니까 산 밑에서부터 나무를 자르고 길을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오염시킨다기보다는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여기는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소개가 돼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 바닷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조력 에너지, 파도의 힘을 이용한 파력 에너지, 흐름을 이용한 조류 에너지, 온도 차이를 이용한 온도차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력은 여기 울돌목, 아니, 조력은 시와우입니다. 시와우. 네. 시와우에서 여기 이렇게 이게 조력 관련 얘기고, 그 다음에 파력, 파도 이용한 거고, 특히 이제 울돌목, 여기 있죠. 우리나라 울돌목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명량, 거기 가면 조류 발전소, 현재도 시범 운행 중인데, 물론 이런 그림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 거북선 모양 비스무리 해놓은 거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열, 땅속에 있는 열과 마그마를 이용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네, 우리는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수력, 물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물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네, 발전기에 연결된 수체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바이오 에너지는 선생님이 쉽게 그냥 똥 에너지라고 그러죠. 똥, 돼지 분뇨. 꼭 돼지뿐만 아니라 돼지나 소나 아닌 말로 사람의 분뇨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분뇨를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식물이나 이런 데서 에탄올 같은 기름을 추출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바이오 에너지라고 합니다. 폐기물 에너지? 네, 이건 폐기물. 못 쓰는 쓰레기. 쓰레기를 바로 소각하면 잘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쓰레기에서 수분을 날려버리고 가연성 물질들만 모아서 이거를 폐기물 에너지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매립할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폐기물 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책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 솔직히 이거는 좀 그닥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얘는 뭐냐면 석탄을 휘발유나 디젤 같은 형태로 바꿔준대요. 왜요? 석탄을 태우면 온실가스나 탄소 배출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휘발유나 디젤, 그럼 탄소 배출 없어요? 아니죠. 이런 애들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신재생 에너지 배우는 건데. 근데 석탄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전환을 시켜주면 조금 적어진대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뭐, 그닥, 네. 선생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네. 수소, 연료전지, 같은 얘기죠? 우선 기본적으로,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산소와 수소를 넣어주게 되면, 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나오고, 부산물, 물이 나와요. 이게 연료전지예요. 연료를 태우는 게 아니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직접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의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자 이동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전기가 발생하고, 이때 물이 나오니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이때 반응 중 열이 생기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또 이 열을 가지고 난방이나 온수를 쓸 수 있어요. 물론 교통수단에서는 냉각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고요. 그럼 이때 필요한 수소는 어떻게 활용하냐? 수소는 기본적으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은 지구상에 제일 많은 게 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미래의 무기 에너지원인데, 근데 물을 원료로 해서 수소를 추출, 이거 전기분해 한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이 전기, 이것 때문에 큰 비용이 든다, 그 얘기예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게 두 개는 묶음이고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는 선생님 이거를 꼭 기억하라고 했죠. 1등급일수록 전기세를 조금 내는 겁니다. 네, 전기를 조금 사용하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 얘네들을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태양 전지의 원리 좀 전에 나왔었죠? 햇빛을 전기로, 빛을 전기로, 광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기 요소들이에요. 링크, 캔, 크랭크축, 왕복,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할 때 이렇게 움직일 때 밑에는 회전운동으로 바뀌잖아요. 이 꺾어진 축이 크랭크축이고, 그 다음에 엔진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위에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했는데 이 밸브의 움직임을 할 때 캠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회전운동을 직선이나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 이런 것들이 캠이고, 링크 장치, 선풍기 회전 장치 등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사절 링크, 이런 데는 전부 다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페이지는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헨리 포드인데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고가의 자동차를 대중화했대요. 도대체 얼만큼 고가였냐? $2,000. 언제? 1908년, 1903년 요 시기에, 1910년 그 시기에, 1927년 20년 동안 무려 1,500만 대 이상이 팔린 세계 3대 베스트셀러, 세계 자동차 모델 T. 그럼 도대체 모델 T가 얼마냐, 가격이? 그 당시 $2,000가 넘었는데 이 차는 처음에 $850로 3분의 1 가격까지 싸게 팔았어요. 대박이죠. 그렇게 싸게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생산 방식 자체를 이런 방식,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일괄 생산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네, 이렇게 자동차 차체가 쭉 이동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서서 일하는 방식. 지금은 뭡니까? 이제 이 옆에 로봇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2,000가 넘던 차값이 $850, 나중에는 $30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대량 생산에 의한 차값이 낮춰지게 되는, 이런 거를 해낸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누구나 필요하면 차를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고사 시험범위고요. 네, 시험 문제는 객관식 26개. 객관식 26개고, 배점은 3점, 3.5점, 4점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가정 10개, 기술 13개. 아, 이거 잠깐만요. 26개가 아니라, 네, 객관식 23개죠. 네.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은 4문제인데 6점, 4점, 2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올 기술이에요. 올 기술. 21분 나왔네요. 네, 열심히 들으시고 시험 공부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